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일문 완성 같이 공부해 볼 이기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간편에서도 상관어구 파트인데요. 상관어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문법적으로 설명할 요소가 많은 파트는 아니지만 가목적어, 가주어, 상관접속사, 상관대명사 이 세 가지 파트가 조금 설명을 해두면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에도 문법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문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주어와 가목적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주어와 가목적어를 일으키는 변화를 외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외치라는 표현이 원래는 문법책이나 구문책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가 최근 몇 년간 공시교재나 토플 교재 같은데, 편입 교재 같은 데에서 외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외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주어는요. 가짜 주어란 뜻이고요. 가목적어는 가짜 목적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랑 관련돼 있다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구문이 생겼더라면 이 중에서 주어 부분이 가짜 주어가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문장 성분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특정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 그랬죠. 그럼 주어라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자리라고. 그러면 문장 성분의 자리에 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 여기에 원래 있던 주어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어딘가 딴 곳으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요.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던 놈이 문장의 맨 뒤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자리를 가짜 주어인 이시 채우는 구조를 말합니다. 오케이. 원래 주어 자리를 무언가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주어를 맨 뒤로 보내고 이 빈 자리를 누가 채운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짜 주어인 이시 채우는 구조.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어떤 놈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뒤로 넘어갔을 때, 이 자리에 이시 채워진 걸 보니까 뒤에 얘네가 원래 주어였는데 뒤로 밀려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구문은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자주 보게 될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이 두 개를 묶어서 제가 뭐라고도 불렀죠? 준동사다라고 불렀었죠. 세 번째, 접속사 대시 이끄는 대절. 그리고 접속사 whether과 if가 이끄는 whether, if절. 둘 다 명사절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번째, 의문사절.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주어들이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를 왜 뒤로 보낼까? 아무 이유 없이 뒤로 보내진 않겠죠. 그쵸? 제가 문장의 맨 뒷부분에는 어떤 녀석들이 차지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문장의 맨 뒤에 부분은요, 가장 정보적으로 새로운 정보, 신정보이거나 우리가 내용에 초점을 맞출 내용들, 내가 말하는 내용에 진짜 초점이 되는 부분들, 이 뒤로 간다고 했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을 읽거나 들을 때 앞에서 뒤로 읽게 되죠. 근데 앞부분에서 덩어리가 너무 큰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문장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되겠죠. 왜? 맨 앞부분은 주어잖아. 주어는 어떤 거에 대해서 다룰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긴 거야. 그러면 이제 본론이 나올라나? 술부가 시작돼야 되는데 이 생각만 계속하다가 내용을 처리를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맨 뒷부분으로는 최대한 무거운 녀석들, 긴 녀석들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주어가 너무 길게 되면
이걸 문장 맨 뒤로 보내게 되는데, 오케이? 그 구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보세요. 투부정사는 일단 투 플러스 동사니까 두 단어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타동사였어? 그럼 뒤에 뭐도 붙을 거야? 목적어도 붙을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누구라고? 부사라고. 그러면은 4개, 5개 단어가 막 주어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꼴 보기가 좋아, 싫어? 싫어. 이야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정말 많이 문장의 맨 뒷부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동명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뭔가를 막 달고 올 수 있으니까 뒤로 보낼 수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동명사는 웬만하면 뒤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강의에서 촬영할 시간이 있으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접속사 대절 같은 경우에는요, 투부정사랑 쌍두마차를 이뤄서 정말 외치, 정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whether if절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일부 선생님은 whether if절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일 수 없다고 설명하시기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의문사절 같은 경우에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사용이 가능하긴 하나 자주 보이는 구문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투부정사랑 대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to study is important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t is important to study.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To study.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오케이. 이게 정석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에 나온 가주어 it은 말 그대로 가짜 주어, 뜻이 없는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기를 권하냐면 가주어 it을 그냥 이것은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진주어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질 거예요. 뭐가? 이렇게. 오케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It is important.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To study.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가 목적어 구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가 목적어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목적어가 튀어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죠. 가 목적어 구문은요, 기본적으로 5형식 구문에서 사용됩니다. 몇 형식? 5형식. 5형식에 이래저래 얽히는 구문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가 목적어 구문은요, 기본적으로 5형식을 써놓고 시작을 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목적어 부분에 너무 긴 목적어가 나올 경우에 얘를 맨 뒤로 보내고 문장의 맨 뒤로 보내고 이 빈자리를 누구로 채워준다? 이 빈자리를 가목적어 is로 채워준다. 소문자로 쓰는 게 더 맞겠죠? is로 채워준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목적어 구문에서도 뒤로 튀어나가는 애들은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제가 이 비슷한 애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대절.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적어볼게요. ing 동명사. 이렇게만 먼저 알아둘게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보다 가목적어 구문이 사용되는 녀석들이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문법책들을 보고 내용을 정리를 해봤지만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소개하는 문법책을 아직은 저는 못 봤고요. 저도 지금까지 구문에서 이 이외의 요소들을 뒤로 보내는 걸 아직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발견을 하게 된다면 제가 공부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런 절들을 목적으로 쓰더라도 뒤로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문장을 작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고는 뒤로 넘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제 수준에서는. 자, 근데 보니까 제가 또 이걸 두 개로 나눠놨죠? 두 개로 나눠놨다는 건 둘이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의무적인 애들. 두 번째, 선택적인 애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같이 볼게요. 가주어 진주어 구분해서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오기 전까진 다 주어인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아직 영어를 처음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어디부터 동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주어가 어딘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목적어 구문에 이 부분에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오케이? 그런데 투부정사에 나온 이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이는 애라고 쳐보자고. 그럼 뒤에 목적어도 달고 오고 목적격 보어도 달고 오겠네요. 그러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둘 다 달고 오는 애라면 이 보어가 전체 문장의 보어인지 투부정사에 갇혀있는 보어인지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게 되겠죠?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 아, 이렇게 말하면 문장 맨 앞부분에 대절이 나와버리면, 문장 맨 앞부분에 투부정사가 나와버리면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뒤로 보내야겠다 라고 해서 사용하는 선택적인 친구라고. 오케이. 그런데 가목적어 구문은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즉, 가목적어 구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게 뭐다?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고 보어가 따라 나올 때,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나오고 보어가 따라 나올 때,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오케이. 반면에 이 동명사라는 친구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보통의 선생님들이 같이 설명을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더 덧붙여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 목적어의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 이 목적어가 길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이 위에 나온 투부정사, 대절, 동명사 얘네들이 나와서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타 이유들로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make sure that 이런 구문들을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얘가 문장의 보어였고 대절이 문장의 목적어였는데 이 둘의 순서가 바뀐 구문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문을 만날 때마다 이거는 보어였고 이거는 목적어였고 이렇게 구분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될까요?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수거처럼 외워도 된다시피 할 정도로 가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make sure를 하나의 동사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일 것 같아요. 오케이. 원론적으로는 make sure that 이 구문이 목적어와 주어의 순서가 바뀐 구문인 걸 알아야겠지만 해석적으로는 그냥 make sure 이 덩어리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넘어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which, 가주어와 가목적어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혹시
제가 가주어 구문에서 해석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가목적어 구문에서도 해석을 알려드리자면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를 이것을 혹은 이것 가목적어 아니, 목적격 보어 구문에서는 목적어를 주어처럼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뭐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 부분 해석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오늘 공부할 거의 다음 파트인 상관접속사 파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접속사는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요. 상관접속사 자체는. 자, 상관접속사. 이걸 보면은 여러분은 저한테 배신감을 하나 느끼셔야 됩니다. 왜? 너 전 시간에 접속사 설명했잖아. 그런데 접속사는 크게 두 종류밖에 없다며. 어떤 거?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며. 근데 왜 접속사가 하나 더 튀어나와? 자, 상관접속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상관이라는 말이 나왔죠. 무슨 상관인데 할 때 그 상관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 알겠는데 접속사를 보기 이전에 더 분명하게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상관접속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조금 더 멀리 써볼게요. either A or B 이런 구문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는 접속사 하나 나왔네. or 이런 애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부른다면서요. 그쵸? 그런데 or A 또는 B인 거 알겠다고 잘 알겠는데 이거 읽기 전부터 either 이 부분을 딱 붙여버리면 either A or B A 또는 B란 뜻이죠. either라는 부분만 보고도 뒤에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진 두 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미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드러낼 수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게 바로 상관접속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상관접속사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얘만 가지고 상관접속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상관접속사라고 종종 부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 종류를 더 적어보면요. Neither A nor B. 자, 제가 nor 이 표현의 의미는 적지 않고 넘어왔었는데요. 이 표현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안 적은 겁니다. Neither A nor B는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Neither A nor B를 잘 못 보다 보니까 나중에 해석할 때 되게 헷갈려 하세요. either에다가 not 붙이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데 아니라고요.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A 또는 B라는 건 둘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겠죠? 논리학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도 neither A nor B 이것도 만약에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라는 건 둘 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란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 굳이 왜 굳이 표현을 둘 다 놓겠어? 그쵸? 그래서 얘는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논리학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명제를 배운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명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 다음 not A but B 이런 구문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not only A but also B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란 뜻이고 not only A but also B는 A도 맞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B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의미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상관접속사들이 있고요. 종류를 하나 따로 적어보면은 상관접속사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as well as입니다. A as well as B 그러면 B뿐만 아니라 A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구문
각각의 구문들을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놨잖아요. 이걸 왜 분리했느냐? 자, 상관접속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법적으로 알아둘 게 많다 적다? 별로 없다 그랬어요. 별로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 상관접속사는요. 뭐에 중요하냐면 수일치 문제를 풀 때 중요합니다. 즉, 상관접속사가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지만 특히 명사와 명사를 이어서 주어 자리에 나왔을 경우에 동사가 어디에 수일치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두 묶음들은요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는데 첫 번째 근자 일치 패턴이 있고요. 두 번째 예외 패턴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자 일치는요 옛날 문법책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까운 녀석한테 수일치를 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녀석한테 수일치를 시킨다. 그러면 가까운 애들이 누구예요? Either A or B. 동사랑 가까운 애가 누구야? B가 더 가깝네요. 얘랑 수일치. Neither A nor B. B의 수일치. Not A but B. B의 수일치. Not only A but also B. B의 수일치.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거 예외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여기 있으면 B가 더 가깝지만 수일치는 누구한테 시킨다? A한테 시킨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상관접속사는요. 기본적으로는 뒤에 있는 녀석하고 수일치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A as well as B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 A as well as B 구문에서 as well as를요. 그냥 전치사라고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전치사구로 묶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얘가 되잖아요. 명사 구의 핵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수일치 해야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보게 될 상관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상관대명사. 상관대명사도요. 이름이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관대명사를 보면 이 문법적인 명칭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더라도. 왜? 잘 언급하는 표현이 아니거든. 이건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관접속사는요. 자, 대명사라는 놈이 뭔지부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명사라는 놈은 이것만 쓰여 있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애들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water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이란 뜻이죠. 그쵸? horse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말이란 뜻이죠. human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닌겐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that 이라고 썼어요. 그것, 저것 이런 뜻이네. 내가 가리키는 게 누군데? 알 수가 없죠. 얘 하나만 가지고는 의미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eat 그것은 그게 뭔데? 얘만 가지고 뭘 가리키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he 그는 걔가 누군데? 모르겠잖아. 심지어는 I 그러면 무슨 뜻이야? 나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내가 누군데?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I가 누군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처럼 대명사는 지 혼자서는 뜻이 없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뜻을 찾으려면 관련된 명사를 찾아야만 하고 이 관련된 명사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 이게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상관대명사는 뭐겠어요? 어떠한 상관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뜻을 가지는 애란 뜻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더 쉽게 말해보면 상관접속사는 전자, 후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내가 앞에 언급했던 거에서 전자는 후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 전자, 후자를 나타내는 표현을 크게 세 가지만 알아볼 건데 첫 번째, that
this. 두 번째, the one, the other. 세 번째, the former, the latter.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the former, the latter.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단어 자체의 뜻이 전자랑 후자니까요. 오케이. 그런데 the one, the other. 이것부터 해석이 조금 어렵죠.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언급을 두 가지를 했어. 근데 내가 the one, 그거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후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이것도 그냥 뭐 조금 개소리 같긴 해도 어떻게든 이해하겠다고. 근데 진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건 뭐야? that이랑 this예요. 왜? 뭔가 전자라 그러면 앞에 거 같고 앞에 거 같으면 this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예문을 하나 적어볼게요. 적어보겠습니다. Work and play are both necessary. 일부러 길게 적을 거예요. To health. This gives us rest and that gives us energy. 자, 이렇게 키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덜 삐뚤삐뚤하게 적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 후자는 뭐예요? work가 먼저 나왔으니까 전자, play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후자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누구라고? 이 this란 친구랑 that이라는 친구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this는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가까운 애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이것, 저것, 이것. that은 먼 걸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저것. 그쵸? 그럼 this랑 가까운 표현이 누굽니까? 뚜루루루루 뚜뚜루루 뚜. 가까운 표현이 누구예요? play잖아. 오케이? 그리고 that, 더 먼 표현이랑 붙어 다니는 애잖아요. 더 먼 게 누군데? 더 먼 게 누군데? work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가까운 애가 보니까 뒤에 나온 애네. 후자. 먼 애가 누군지 보니까 그래, 문장상으로 더 멀어지려면 얘가 전자가 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상관 어구 파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문법 포인트, 가주어 가목적어, 상관 접속사, 상관 대명사의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한번 쭉 짚어보았습니다. 맨 뒤에 나오는 전명구를 동반하는 동사, 이 부분은요, 그냥 수거처럼 외우셔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특강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설명할 요소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들 최대한 깔끔하게 적으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필기를 직접 베껴 적어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